안녕하세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더 똑똑하고 또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 질문입니다. 전력망을 그냥 전선이랑 변압기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운영체제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낡아가고 있다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물론 깨끗하고 좋죠. 근데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확 놀뛰기를 하잖아요?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전체 전력망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게 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기차는 물론이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이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력 수요가 갑자기 확 치솟는 일이 생기는 거죠. 좁은 길에 갑자기 차들이 막 몰려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 수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외에서 무슨 일이 터져서 공급망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바로 위협받는다는 얘기죠. 국제 정세에 아주 취약한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덮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망은 말 그대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전력망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럼 이 교통체증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발한 시장 기반의 해법이 나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전력망을 위한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지역 유연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작정 전선을 더 까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동네에 있는 에너지 자원들을 아주 똑똑하게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다들 전기차 충전하느라 전기를 많이 쓸 때 근처 공장에 부탁해서 대형 에어컨을 잠시 끈다거나 아니면 큰 빌딩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전기를 좀 빌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 자원을 스마트하게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예전 방식은 그냥 무조건 설비를 더 짓는 거였어요. 돈도 시간도 엄청 깨지고 주민들 반대도 심했죠. 근데 새로운 해법은 유연성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자원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정말 우아한 방식인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기에는 세 종류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유연성 공급자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처럼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어그리게이터라는 사업자가 하나로 묶어서 가상 발전소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유연성 수요자, 즉 배전망 운영자가 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거죠. 이 둘을 착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플랫폼의 역할이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요. 나라마다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이 아이디어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딱 보면 두 가지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당장 비싼 돈 들여서 인프라 깔기 좀 그런데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미루기 위해 이 유연성을 씁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나 독일은 실시간으로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인프라 짓기 비싸고 어려운 것은 장기적인 투자 회피를, 네덜란드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실시간 변동성이 큰 곳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그런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까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전력망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수요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580테라와트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2028년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쓸 걸로 예상되는 전력량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이건 전력 회사들이 그냥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차원의 장기 계획과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력 회사들이 이런 큰손 고객들을 위한 전문 요금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만큼은 쓰셔야 합니다. 계약 어기면 페널티 물어야 해요. 중간에 계약 깨면 이탈 부담금 내세요. 이런 식으로 엄격한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전력망의 안정도 지키고 재정적으로도 공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런 전력망의 문제들이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 독립 경쟁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문제랑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들을 통틀어서 일렉트로테크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유연성의 핵심인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연결하고 또 소비하는 모든 방식을 혁신하는 기술들을 다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과거 전략과 새로운 전략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불안정한 화석연료 수입처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 뚫어놓는 게 다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전략은 아예 우리나라 안에 일렉트로테크 역량을 키워서 의존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식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정학적인 판이 커지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셀 같은 것들을 지금 중국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새로운 전략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 이 인용구가 딱 보여줍니다. 화석연료 수입을 무려 70%나 줄이고 매년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이 점점 더 전기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그 미래를 만드는 기술과 인프라를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에너지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